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방에서 열심히 싸우고 이 드론으로 조국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영상을 영상을 그 바쁜 전투하느라 바쁜데 그런 것들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 포탄의 역할을 바로 그 FPV 드론이 하고 있는 거예요. 드론이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걔가 가는 속도만큼 그냥 쫓아가. 그래서 얘가 옆으로 틀면 또 따라오고 또 따라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체념한 듯이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으니까 그때 가서 뻥 하고 터지는 그런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조종하는 사람은 계속 갖고 노는 거예요. 사람 생명을 갖고 요래 하면서 너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건데 사람의 생명에 대한 그 선택권이 자기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말 그대로 정말 이렇게 굴러다니는 로봇, 총을 장착하고 굴러다니는 그런 지상 드론 그런 것도 활용이 되고 있다. 네, 맞아요. 이게 드론이 하늘만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소형 탱크처럼 생겼어요. 그래갖고 얘는 지가 혼자 다니면서 목표물을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적의 형태를 인지하는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거나, 그러니까 군사적인 인물이냐 아니냐, 저 인간은 군사 목적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를 구분해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인식이 돼 있다고요. 예를 들어 총을 들고 있다든가, 아니면 모자를 이런 식에 쓰고 있다든가, 뭐 무전기를 들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감지해내서 그 사람을 자기가 스스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지상 드론이라고도 하고 그라운드 드론이라고 하는데 드론이라는 그 자체가 하늘에 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로봇 형태로 돼서 언제든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로 계속 지금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3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제가 우크라이나 계속 취재를 갔잖아요. 갈 때마다 이 기술이 혁신적으로 올라가요. 바다에서도 그러니까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아주 소형 함정에 그런 무선으로 이걸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붙이고 고용량의 폭약을 거기 장착해가지고 이게 이제 굉장히 소형 배다 보니까는 레이더에 걸리지도 않고 그래서 상대방의 항구로 잠입시켜가지고 큰 배를 격침시키기도 하는 맞아요. 그런 해상 드론도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상 드론이 발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레이더에 식별되지 않는 해상에서의 공격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기 만드는 사람들은 그 군인들의 니즈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해군 아니 우리는 뭐 없어? 라고 했을 때 이런 게 있어 라고 해줘야 이게 또 팔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태평양이 됐던 대서양이 됐던 바다는 바다니까 그냥 여기서 해상 작전을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불리할 것인가. 아니 인간이 움직이지 않고 로봇이 움직이니까 지는 언제든 사상이 나도 덤빌 수 있는 막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가서 보면 거의 나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드론 공장이 돼버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요. 이게 군수라는 게 사실 돈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그 군수를 보급할 수 있는 보급로가 아주 짱짱하게 확보가 돼야 전방에 이렇게 보급이 되는 건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그 흑해를 거의 뺏기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점령하다 보니까 육로밖에 없는데 드론을 수입해서 쓰기에는 너무나 비싼 거예요. 아, 그전에는 중국 드론을 많이 썼었는데. 근데 중국 드론, 그래서 이제 중국 드론을 썼죠. 네네. 그나마 싸니까. 근데 이 중국 드론의 단점이 뭐냐면, 네. 언제든 노출이 가능하다는 거. 아, 뭔가 그 차이나 리스크.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또 지들 어떤 정보를 또 빼돌릴 수도 있다. 그것도 그거고, 네. 언제 어디서든 해킹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조종을 하러 이제 예를 들어 A 지점에 폭격을 하려고 이제 드론을 날렸어. 근데 그 중국 본토에서 누가 글로 가지 마. 거기는 우리 친한 애들 사는 데인데 뭐 약간 이러면 가지 말고 날린 놈한테 가. 그럼 이게 거꾸로 유턴해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뭔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확실히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그러니까 이 차이나 드론을 쓰지 않는 결심을 할 만큼 뭔가 중대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쎄한 일들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예, 그래서 전면 안 하기로 하고, 아니, 이거 뭐 그냥 날아가면 되잖아. 날개 달고. 그러다 보니 3D 프린터, 그거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안에를 탄두 같은 경우도 그 안에 폭약을 채우고 용기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드론도 모양만 만들어내서 배터리하고 카메라만 지고 둘둘둘둘 척테이프 같이 묶어요. 그렇게 해서 전장으로 또 가는 거죠. 그게 또 훨씬 더 가격도 싸지니까. 가격도 더 싸지고 대량으로 날릴 수 있고. 전 국민이 이거를 뭔가 이제 그럴 때 있잖아. 뭐 굉장히 그 전장의 전투가 치열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중에 나는 조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거지. 근데 드론 하나라도 만들어서 보내면 약간 본인도 뭔가 한다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고. 근데 이게 대량 공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러시아가 수시로 폭격을 하거든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뭔가 한 군데에 몰려 있으면 거기만 한번 폭격 받으면 끝인데 이걸 집집마다 물량을 쉽게 말해서 다 나눠줘가지고 그렇죠. 자기 집 지하에서 만들고 있다는 거 이게 아니에요? 인형 눈알 붙이듯이 간의 수공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3D 프린터에서 퍽퍽퍽 찍어내서 그 다음에 또 집집마다 이제 우리 인형 배달해가지고 이렇게 뭐 수량 이렇게 정해주듯이 그런 식으로 나눠주면 이제 그걸 조립을 해요. 조립을 하고 또 여기에 이거를 또 다 조립이 되면 이제 연락을 해. 그러면 누군가 와서 또 이거를 수거해서 전방까지 또 배달을 해요. 그러니까 이 체계가 확실히 잡혔어요. 드론만을 위한 물류 시스템이 있다는 거네요. 택배 시스템이. 택배 시스템도 있고 또 이제 그걸 그냥 갖다 주고 끝이 아니라 또 서비스 정신도 있어요. 그 군인들이 전투하는 그 와중에 그 바쁜 와중에 또 보내주신 드론을 또 이렇게 쌓아놔. 그 다음에 드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키우에서 왔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키우에서 보내주신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방에서 열심히 싸우고 이 드론으로 조국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영광을 뭐 이런 뭔가 이렇게 서비스 영상을 네. 바쁜 전투하러 바쁜데 그런 것들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거 보면 피드백을 받으니까 뿌듯하잖아요. 더 신나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다 가난한 나라에 어떤 아동을 돕기 위해서 보내면 그 아동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고 그러면 막 피드백이 오니까 뿌듯하듯이 후원자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 후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드론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격려 차원에서도 이런 게 또 막 영상이 막 SNS에 난리야 난리. 그리고 어떨 때 보면 홈쇼핑 같은 느낌 막 드론을 이만큼 쌓아놓고 슬레바 우크라이니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그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이런 거죠 그게. 드론 꼭 파는 것 같은. 그래서 혹시 이거 PPT로 오해받는 거 아니냐 막 그럴 정도로 되게 그런 영상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꼈지만 원스톱 시스템이 다 갖춰진 거예요. 이게 3D 프린터로 찍고 집집마다 배달하고 집에서 간의 수공업으로 조립하고 또 수거해서 또 트럭에 싣고 전장까지 또 달려가서 또 촬영하는 사람이 또 촬영해가지고 이게 원스톱 시스템으로 완전히 돼서 하나의 생태계가 그렇죠. 만들어져 있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드론은 대부분이 이 FPV 드론이라고 그래서 가래 수공업으로 만들어진 드론이에요. 그 외에 뭐 특수작전을 하는 고정익이라고 그래서 날개 이렇게 달고 갔다가 돌아오는 드론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전투는 바로 그 가래 수공업으로 만들어진 FPV 드론으로 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방위 성금 헌납기라고 해가지고 전투기를 국민들이 모은 그 방위 성금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는 이렇게 그 기수 부분에 방위 성금 헌납기 이렇게 써가지고 운용을 하는 뭐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그것과 좀 유사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너무 지금 전쟁이 길어지고 우크라이나는 가난한 나라거든요. 이렇게 막 엄청난 부자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군수를 막 그만큼 쓸 수도 없으니 포탄을
쟁여놓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게 사실은 포탄이라면서요. 포탄이죠. 네. 원래 이 보병 작전 하면서 포탄은 천군만마 아닙니까? 근데 이 포탄이 적으니까 쓸 수가 없다 보니 그 포탄의 역할을 바로 그 FPV 드론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포탄이 많으면 뭐 그래도 조금 날리긴 하겠지만은 압도적으로 포탄을 먼저 그 제압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작전을 할 수가 있는데 포탄이 없으면 뭐 드론이라도 날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고 일단은 어차피 포탄 하나가 돈이 어마어마한데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성비가 좋고 또 이게 이제 국민들이 만드는 그러니까 자극하기 그러니까 약간 자극해서 끊임없이 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 되는 이게 지금 생태계가 만들어진 상황이니까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쓸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이 발전 사실 좋은 건 아니지요. 전쟁이 길어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FPV 드론이라는 게 First Person View 그러니까 이게 1인칭 시점 드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게임 중에 그러니까 뭐 특히나 이제 무슨 사격 게임이나 전쟁 그 전투하는 게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내가 마치 그 현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내 팔이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나오면서 얘 총이 이렇게 내 화면에 나오면서 내가 걸어 다니는 것 같은 그런 1인칭 시점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FPV 그 게임이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러니까 드론 중에서 어찌 보면은 그렇게 아예 그 고글 같은 거를 쓰고 내가 그 드론에 마치 탑승한 것 같은 그런 조종 느낌을 주는 게 FPV 드론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레이싱에 많이 쓰였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드론 저기 떠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화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조종을 하면 아무래도 그 기동성이나 이런 데 제한을 좀 많이 받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고글을 쓰고 내가 그 드론 안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고개를 움직이면 그 카메라도 막 이렇게 좌우로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식으로 조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기동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이 정말 뛰어서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 없는 아주 고속으로 상대방을 따라가는 그런 자폭 드론 운용이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건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날아서 보는 전지전능한 이 커트를 좋아해요. 왠지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 희열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날리고 그 비행 조종사가 돼서 처녀 비행을 이렇게 하면 그 느낌에 굉장히 뭐 완전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조종사만 가능하게 느꼈던 감정이죠. 근데 이제는 누구나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세상을 압도하는 것 같은 하늘을 나르는 인간은 하늘을 날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뭐 라이트 형제도 이제 비행기를 만들어냈듯이 저는 이 드론이 나온 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한 것만큼의 큰 획기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 감정을 한번 느끼면 엔돌핀 팍팍 막 엄청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날리고 싶은 거지. 근데 이걸 전장에 투입을 함으로써 그 엔돌핀 2배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전장에 투입해서 적군을 죽인다는 거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그 희열도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계속 그런 감정들을 듣잖아요. 병사들에게. 들었는데 가장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생사여탈권을 가졌다는 그 전지전능함. 그러니까 이게 그 두 가지가 서로 맞은 게 FPV 드론인 거죠. 제가 본 그 영상 중에는 저도 이번에 이제 편집으로서 이제 참여를 했잖아요, 이 다큐멘터리에. 근데 이제 제가 봤던 그 영상 중에는 어떤 그 병사가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드론이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걔가 가는 속도만큼 그냥 쫓아가. 그래서 얘가 옆으로 틀면 또 따라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체념한 듯이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으니까 그때 가서 뻥 하고 터지는 그런 영상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이 병사는 저 드론이 끝까지 따라오겠구나. 근데 이제 조종하는 사람은 계속 갖고 노는 거예요. 그거. 사람 생명을 갖고.
요래 하면서 너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건데 사람의 생명에 대한 그 선택권이 자기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갖고 노는 거지. 한 1분만 더 살려줄까, 얘? 그러면서 1분 동안 뭐 요리가, 또 인간은 또 그런 장면도 있지만 인간은 또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죽을 거 알겠지만 막 살려고 도망가. 근데 다 보여. 그 뭐 어디 참으로 숨어도 다 보여. 나무 밑에 숨어도 다 보여. 근데도 불구하고 무슨 막 죽자 살자 뛰는 거예요. 죽자 살자. 결국은 죽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살려고 막 하면 이 날리는 사람 입장에서 야 빌어봐. 내가 살려줄지 어떻게 알아. 이런 조롱이 섞인 듯한 영상들이 많은 거죠. 이게 굉장히 인간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이라는 말이 저 굉장히 이 말이 아주 심오한 말인 거 처음 알았어요. 인간이 인간다워야 되는 거가 인간적이잖아요. 근데 이건 인간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죽이는 거에 대해서 인간적이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과 어떤 그 무기의 역사를 보면은 이게 점점 더 멀리서 사람을 편리하게 죽일 수 있는 쪽으로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다가 그 다음에 칼로 찌르면 주먹보다는 좀 더 빠르게 가니까 그 다음에 총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점점 더 멀리서 쏘는 게 되고 근데 이제 어쨌든 거기까지는 직접 내가 현장에서 사람을 보면서 내 행위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 건데 이제 이런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저 멀리에서 이제 단추 하나 누르면 뭐 몇십만 명 단위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세상이 왔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고가의 무기만 가능한 거였고 그런 게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떤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 정도 급에서 그 무기를 쓰자라고 결정을 내려야 굉장히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거쳐서 그런 무기를 쓸 수 있게 된 건데 이제 드론이 나오면서 누구나 미국 대통령 수준의 그런 전지전능함. 그러니까 이걸 날려보내가지고, 뭐 이제 대항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을 계속 쫓아가다가, 이제 이 사람이 힘이 다 한 것 같으면 이제, 그래, 이제 갖고 놀 만큼 놀았으니까 이제 죽어라, 이제. 편하게 가라. 우리 이제 잠자리 날개 꺾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죽이듯이 잠자리 잡아가지고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장난 좀 하잖아요. 뭐 벌레를 잡아가지고 뭐 이제 좀 죽이기 전에 저도 고백하자면 이제 그 돋보기를 들고 개미가 터지고 때까지 쫓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 심리가. 네네네. 근데 이게 사람에 적용이 되는 건데 사람은요 사람을 죽일 때 죄책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그 플러스 내가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 이 사람을 죽였을 때 피가 튀고 또 뇌수가 튀고 이거에 대한 불쾌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한 죄책감과 불쾌함으로 살인을 멀리할 수 있는 본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주먹도끼 뭐 이런 걸로 죽일 때는 뭐 정말 가까우니까 얼마나 피가 그러니까 그 엄청난 결심을 해야 그렇죠. 죽일 수 있는 거죠, 사실. 가해자한테 피 튀고 막 이러면 또 씻어야 되고 냄새 나고 막 칼만 해도 그래요. 칼만 해도 옛날에 장수도 이렇게 하면 막 피가 쫙 보면 아이 기분 나빠. 근데 창만 해도 괜찮은 거지. 이제 그다음부터 피가 안 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려 총이야. 그건 멀리서 사격해서 조준해서 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피가 튈 일도 없고 그냥 안녕 뭐 아디오스 이렇게 돼버리는 무기가 총이 저는 개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드론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인간성 자체에 휴머니티 자체에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부정적인 얘기만 한 거예요. 사실 드론이 사람을 살리는데도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혈액이 필요해. 그래서 야 차에 실어 혈액 막 그러고 이제 차에 싣고 막 하는데 막 광화문 사거리에서 차가 꽉 막힌 거야. 그러면 아니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얼음 아이스박스를 들고 지하철 타야 돼, 막 해야 돼, 막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드론으로 혈액 배송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 그게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다른 나라,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아예 길이 없잖아요. 길이 뻥 뚫렸지만 길이 없어. 한 뭐 시속 한 20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론으로 쌩 하고 날리니까
바로바로 혈액을 받아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촬영한 거 중에 이제 농약 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논이 만평이 있어. 근데 이제 옛날에는 뭐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삼촌도 있고 그러니까 논 만평에 농약 치는 거 어이 와봐 호수 들고 가서 뭐 야 저쪽 들어 자네는 이쪽 들게 막 그래서 호수로 막 이렇게 뭐 그래 뭐 할만했어요. 요즘은 그런 거 할 농촌의 인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으로 살포를 해버리니까 이 어르신들 입장에서 너무 간편한 거예요. 이게. 저 사람도 안 탄 게 신기하다, 그죠?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농사 현장에서 뭐 이제 약치고 뭐 이렇게 비료 뿌리고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드론 용도가 사실 우리는 찰량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농약이라든지 그런 어떤 필요한 그러니까 농촌에 더 효과적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종자 찾는 거. 그러니까 드론이 전장에서 병사를 찾을 정도면 실종자 찾는데도 굉장히 유리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산이나 이런 데서 뭐 낙상을 하거나 실종된 사람들을 찾을 때 경찰이 드론을 이용해서 많이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렇게 사용하면 충분히 인간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좋은 터미네이터. 우리 1부하고 2부의 터미네이터가 다르잖아요. 1부는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가는 터미네이터였다면 2부는 도와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좋은 터미네이터의 2부를 닮아서 드론을 사용한다 그러면 인간의 동반자이자 인간에게 아주 유익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될 수도 있죠. 마지막에 이러고 죽을지는 모르겠으나 엄지손가락 이렇게 터미네이터가 올리고 죽은 것처럼.